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관료의 지배. 관료가 뭐죠? 국가기관.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관료제는 사실 관료제라는 말을 비아냥거리기, 관료의 지배를 좀 비아냥거리려고 거리는 그런 의도가 담긴 그런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관료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명령만 하고 있어요. 뭐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딱 정해놓고 명령만 하고 있어요. 관료들을 딱 보니까 예전부터 관료들을 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저 관료의 지배들 아유 뭐 창의성도 아유 저런 관료 좀 약간 그런 비아냥거림이 들어가 있는 용어가 바로 관료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 관료제가 일반화된 그런 사회 조직의 운영 원리가 되었냐면 이 산업사회가 되면서 예전에 산업사회 이전에는 가내수공업 같은 것들을 했다고요. 그냥 몇몇 소수 모여서 소수의 장인들이 물건을 막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도제 시스템으로 해서 그 물건 만드는 것을 배우고 그런 아주 소규모의 그런 가내수공업 체제였어요. 그런데 산업사회가 되면서요. 규모가 아주 커졌다고요. 대규모 조직. 정말 규모가 커진 그런 집단들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딱 봤더니 바로 이 관료들의 지배, 책상머리에 앉아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명령을 착착착 내리는 저거가 되게 이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좋은 원리가 되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료제의 의미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어떻게요? 대규모의 조직을 산업사회에 오면서 나타난 대규모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회 조직의 운영 원리. 이것을 관료제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말이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그 이전까지는 어떤 그런 대규모 조직이라는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규모 조직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산업사회에 오면서 아주 대량 생산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서 대규모 조직이 나타났고 이 대규모 조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관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되겠다. 그래서 관료제라고 부르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딱 이 관료제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피라미드 형태로. 학교, 오늘날 학교, 그리고 회사, 병원, 군대 다 이러한 관료제의 모습입니다. 학교를 딱 보면요. 저희 학교도 그래요. 제일 아래 저희 같은 평교사가 있어요. 평교사가 있고요. 그 위에 부장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감 선생님이 있고요. 큰 학교들은 교감 선생님이 2분씩 계시고 그래요. 제 위에 정점에 교장 선생님이 계시죠. 교장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운영 원리예요. 이렇게 하면 대규모의 학교 조직을 착착착착 움직여 나갈 수 있거든요. 군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제일 아래 2등병, 1병, 상병, 병장 쭉 해가지고 소위, 중위, 대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쭉 소령, 중령, 대령 해가지고 쫙 별까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조직이 이렇게 관료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군대가 오늘날처럼 굴러가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수평적인 구조 속에서 막 동계 훈련을 할 것인지를 막 투표로 결정하고 나는 반대한다 막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군대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피라미드형 위계 서열 구조를 가져와야 되겠다. 관료제의 특징. 그래서 첫 번째는 피라미드형의 위계 서열 구조입니다. 피라미드형의 위계 서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학교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보통 나와요. 관료제 조직에서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크다. 이게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지금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학교에서요, 저는 평교사예요. 피라미드형 위계 서열 구조의 제일 말단을 제가 차지하고 있죠. 제일 아래 이렇게 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또는 교감 선생님과 1대1로 만나서 얘기하거나 또는 만날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복도에서 뭐 우연히 만난다면 만날까요? 거의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바로 중간관리층이죠. 여기 중간관리층이요. 부장 선생님들이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과 함께 일주일에 몇 번씩 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알려줘요. 예, 언제 뭐 하기로 했다. 요즘 교실에서 학생들이 뛰어다닌다. 수업 종쳤는데 왜 안 들어가냐. 뭐 이런 말들이 막 많다라고 전해주면 그대로. 예. 그래서 이 피라미드형 위계 서열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관료제 사회에서는 이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매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니까. 또 볼게요. 또 보면 이런 말을 씁니다. 과업의 전문화. 과업의 전문화. 이거는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줘요. 소재 분명. 이렇게 쓸게요. 과업이 전문화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각 하는 일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피라미드 조직 하에서, 관료제 조직 하에서 여기서 각각 교무부, 3학년부 이렇게 부서가 나누어져 있고 그 부서 안에서도 각각 할 역할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교무부 안에서 어떤 선생님은 시간표만 계속 잡니다. 그래서 시간표 체육대회를 해서 시간표는 어떻게 변경되면 그 선생님이 그걸 다 하시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 전학 또는 전출 가는 그 업무만 담당하십니다. 저는 EBS 파견 나오기 전까지 학교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했냐면 모의고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모의고사. 6월, 9월 모의평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교육청 학력평가들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청한 학교에게만 시험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요, 문과가 몇 명이고 이과가 몇 명이고 제2외국어는 몇 명 선택할 거고 막 하는 것들을 학생들의 신청 그런 것 학생들이 직접 신청하지 않죠. 이렇게 막 조사해서 그걸 보내고 받고 하는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과업이 딱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은 그거 일절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하는 거예요. 전문화되어 있어요. 저만 해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에 제2외국어 10명 선택한다라고 했는데 시험지가 8장만 오거나 문과반하고 이과반 시험지가 안 맞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 제 책임입니다. 과업이 딱딱딱딱딱 나누어져 있으니까 책임 소재가 완전 분명하죠. 세 번째 볼게요. 규칙,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문서주의. 여러분 필기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밑줄 그어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서주의, 규칙,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이 조직이 굉장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모의고사 업무를 했잖아요. 모의고사 업무를 하는 그 절차는 딱 정해져 있어요. 먼저 그 평가원으로부터 공문이 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6월 모의평가 볼 학교들은 신청을 해주세요 라고 문서가 딱 학교로 도착하면 저는 그걸 보고 학교에서 몇 명 볼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각 반들 조사해 갖고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받아요. 그래서 문과반 몇 장, 이과반 몇 장이 필요하고 제2외국어는 몇 장이 필요하고 또 선택 과목은 어떻고 A형, B형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조사를 하게 되겠죠. 막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 혼자 알아서 그냥 신청하면 안 돼요. 또 허락받아야 돼요. 문서를 작성해서 공문을 작성해서
몇 월 며칠 시험에 대비하여 시험지 몇 장 시험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딱딱딱 도장 찍으면 그때 그 공문을 보내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우리 학교로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면 제가 그걸 다 묶어서 포장을 해가지고 보내는 것까지.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무슨 창의성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절차, 규칙 절차가 딱 정해져 있어요. 또 중간중간에 문서로서 허락받고 문서가 오고 이렇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 따라서 어떠냐면요. 제가 한 달간 출장을 가서 제 자리를 비워도 그래서 저 대신 어떤 선생님이 그 일을 잠깐 맡는다고 하더라도 그거 절차가 쭉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그대로 쭉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조직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계속 굴러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 조직에서 빠지게 되더라도 문서, 규칙, 절차가 쭉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문서주의, 규칙, 절차를 중시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 뭐냐면 지위 획득의 공정한 기회. 공개 경쟁을 통해서 이 조직에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는 임용고사라는 공개 경쟁을 통해서 학교에 들어갔고요. 회사도 공개 채용을 통해서 여기 회사에 들어가게 되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위 획득의 공정한 기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료제 조직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공정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되셨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또 많이 나오는 것. 마지막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연공서열. 연공서열주의. 여기 연이 뭐냐면요. 1년, 2년, 3년 할 때 그 연입니다. 연. 그래서 연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 다시 말하면 나이 또는 이 회사에 얼마나 오래 있었냐. 근속연수. 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이 회사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호봉제라고 부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호봉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은 아마 호봉제의 의미 잘 아시려나? 호수를 정해놓고 호수에 따라서 봉급을 주는 체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학교 들어갔을 때 9호봉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납니다. 9호봉이었어요. 9호봉. 9호 봉급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가 사범대학교를 나오지 않고 교직이수를 해서 사범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10호봉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11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9호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10호가 되고 10호 봉급을 주고요. 2년이 지나면 11호 봉급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봉급이 올라가고요. 신분이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문제는 뭐가 있겠어요? 벌써 이거 보니까 딱 드러났지만 제가 이 학교에 근무한 지 굉장히 오래돼서 뭐 20호 봉급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학교에 근무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20호 봉급을 준 것이죠. 지금 막 들어와서 이제 막 9호 봉급을 받는 그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저보다 더 많은 봉급을 가져갈 수 없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이 벌써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요거 호봉제 관련해서 제가 뭐 더 재밌는 사례 없나 하고서는 막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표적으로 관료제 조직이 군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등병이 있고 뭐 그 위에 뭐 이제 일병, 상병, 병장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군인들의 봉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이등병이 7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7, 8, 9, 10 아니다. 8만 얼마였나?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병장이 10만 원이 이제 내년부터 10만 원 넘게 준다.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네요. 10만 원 넘게 준다.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월급 찾아봤더니 1997년, 98년 우리나라 외환위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병장 월급이 13,330원, 13,300원인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병장 월급, 그 다음에 상병 월급,
이등병 월급의 차이 그런 것도 이 호봉에 근거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엄격하게 막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나눠 있지 않지만 사실 군대에서 일은 이등병이 제일 많이 하는데 예, 월급은 병장이 더 많이 타가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연공서열주의. 연공서열주의를 적용하기에도 부족하게 월급이 작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 관료제의 특징, 피라미드형이다. 과업이 전문화되어 있다. 규칙,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이다. 지위 획득의 공정한 기회. 그리고 호봉제.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